소설 삼국지연의 때문에 기나긴 중국 역사 중에서도 위호촉의 삼국시대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절이죠. 때문에 삼국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보면 과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절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 고구려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삼국지 시대가 오기 전 통일제국인 한나라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었죠. 고구려 3대 왕인 대무신왕 11년에는 한나라 광무제의 명을 받은 요동태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때 재상 을두지와 호동왕자의 계책으로 이들을 물러나게 만들었으며 6대 왕인 태조대왕 때는 한나라 유주자사풍환이 대규모 연합군을 이끌고 고구려 밑에 있던 예맥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때 태조대왕의 동생인 수성이 풍환에게 거짓 항복을 하는 편지를 보내고 방심하고 있던 풍환을 고구려의 도성으로 유인한 후 몰래 병사들을 보내 남아있던 풍환의 세력을 모두 쓸어버렸죠. 이후 태조대왕은 서안평을 기습하는 등 요동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고 결국 한나라는 고구려의 요동과 산둥반도 지역의 일부를 내주게 됩니다. 8대 왕인 신대왕 시절에도 한나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왔는데 이때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국상의 지위에 올랐던 명림답부가 수비 위주로 싸우면서 적들의 식량이 떨어지게 만드는 청야전술을 펼치자는 주장을 했고 그의 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쟁은 고구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죠. 9대 왕인 고국천왕 때도 한나라 군사들이 고구려의 국경을 침입해왔는데 이때 고국천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운 결과 전투는 고구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나라가 망하고 조조나 송견, 유비 등 여러 지방군벌들이 생겨나던 시기에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인 한사군에는 공손도라는 군벌이 자리를 잡게 되죠. 197년 고구려에서 왕위계승전 끝에 산상왕이 즉위했을 때 형인 고발기가 이에 반발했다가 패배한 후 공손도에게 도망와서 군사를 요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선뜻 3만 명의 군대를 지원해 준 것으로 봤을 때 공손도의 세력이 강대했다는 것과 그가 고구려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손도의 세력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외교관계를 맺으며 보내던 고구려는 11대 왕인 동천왕 시절 오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서쪽에서 중국인 한 무리가 나타나자 고구려에서는 그들을 붙잡아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들이 오나라의 군주 손권이 보낸 사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232년 손권은 당시 요동을 다스리고 있던 공소년과 동맹을 맺기 위해 그에게 연왕의 자기와 구석의 지위를 내리겠다는 사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강대한 위나라를 바로 옆에 두고 굳이 오나라와 동맹을 맺을 생각이 없던 공소년은 사신들의 목을 베어버린 후 그들이 가지고 온 보물을 모두 빼앗아버렸죠. 하지만 이때 공소년에게 간 사신들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니었고 운 좋게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고구려로 피신을 한 것이었는데요. 임무에 실패한 오나라 사신들은 공소년 대신 고구려라도 끌어들여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동천왕을 찾아가 자신들의 군주께서 고구려의 왕께 보내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공소년이라는 놈이 선물을 빼앗아버려서 빈손으로 왔다는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오나라와 고구려는 국교를 맺게 됩니다. 이때 동천왕은 선우라는 직위를 오나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선우는 흉노족의 군주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죠. 이후로 고구려의 사신들이 오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오나라의 사신들이 고구려로 와서 군마 거래를 하는 등 나름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위나라에서 공소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오나라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위협을 계속 가해오면서 결국 고구려도 공소년처럼 손권이 보내온 사신들의 목을 베어 위나라에 보내버렸고 그렇게 고구려와 오나라의 관계는 박살이 나버리게 되죠. 동천왕 시기 고구려는 위나라와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비류수 전투에서 동천왕이 위나라 장수 관구검에게 대패하며 수도인 환도성까지 함락돼 버렸기 때문이죠. 비류수 전투가 벌어지기 전 위나라와 요동의 공소년 세력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 공소년이 자신들의 영토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던 위나라는 결국 237년에 관구검을 보내 공소년을 공격했지만 결과는 공소년의 승리로 끝났죠. 기세가 오른 공소년은 연나라를 건국한 후 스스로 왕위에 오르면서 위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위나라 입장에서는 밑에 있던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었기에 사마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공소년을 치게 되죠. 두 세력이 맞붙은 결과가 위나라의 대승으로 끝나면서 공소년의 세력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위나라가 공소년을 멸망시킨 후 한반도 서북부에 있는 한사군을 접수하면서 서로 국경을 직접 맞대게 된 위나라와 고구려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죠. 위나라와 공소년이 싸우고 있을 때 고구려에서도 위나라를 도와줬지만 위나라에서는 그 어떤 보상도 고구려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천왕을 비롯한 고구려인들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당시 중원 최강국이던 위나라를 상대로 과감히 선빵을 치게 됩니다. 어차피 요동을 점령한 위나라가 계속 세력을 넓히려는 욕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 차라리 먼저 공격을 하자는 생각이었죠. 242년 고구려는 위나라 요동의 서안평을 기습 공격해 그곳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패자라는 벼슬을 지내던 고구려의 관리 등내는 단식투쟁까지 해가면서 동천왕에게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그를 말렸는데
동천왕은 기어이 패자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서한평 습격을 강행했고 패자는 머지않아 고구려 땅이 쑥대밭이 될 거라며 탄식하고는 이후로 밥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훗날 전쟁이 끝난 후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관구검도 감탄하며 패자의 무덤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명을 내렸고 고구려의 백성들도 현명한 패자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하네요. 고구려의 기습 소식을 들은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은 오한족과 선비족까지 불러 모은 연합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왔습니다. 원래 위나라와 고구려는 세력의 차이가 컸지만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직전인 244년에 위나라가 총나라를 본격적으로 침공했다가 흥세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위나라의 기세가 꺾인 시점에서 승부를 해볼 만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위나라와 고구려가 맞붙은 비류수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동천왕은 위군의 2배나 되는 2만 명의 보병과 기병을 소집해 데려온 데다 고구려의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전투였기 때문에 지형적인 이점까지 안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맞붙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 흐름은 고구려에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지금은 압록강의 한 지류인 홍강이라 불리는 비류수 근처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진 끝에 고구려군은 무려 3,000명의 적군을 베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후 양맥의 골짜기에서 벌어진 양맥전투에서도 고구려군이 승리했는데 목을 베거나 사로잡은 적의 수만 3,000여 명이었다고 하네요. 무려 6,000명에 달하는 적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엄청난 대승을 거둔 동천왕은 위나라의 명장이라는 관구검이 많은 병력을 끌고 왔음에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하니 오늘 그의 목숨이 내 손안에 있다며 5,000기의 기병을 끌고 남아있던 위나라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구검이 남아있던 4,000의 보병들을 이용해 방진을 치며 고구려 기병의 돌격을 막아낸 후 당황하는 고구려군을 상대로 반격에 나서 역전승을 만들어냈죠.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2만 명 중 18,000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했으며 동천왕은 얼마 남지 않은 병사와 가족들을 데리고 수도인 환도성을 버려둔 채 옥저로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국왕이 직접 적군의 2배나 되는 병사들을 끌고 나갔는데 대부분의 병력을 잃어버리며 전멸이나 다름없는 패배를 당하면서 고구려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었죠. 정예병사들로 이루어진 주력군을 잃은 고구려는 이후 위나라의 진격을 막을 수가 없었고 위나라군은 그해 10월 도읍인 환도성을 점령한 후 도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10,000명 넘게 학살해버렸습니다. 환도성을 점령한 관구검은 현도태수 왕기에게 명령을 내려 옥저로 도망가는 동천왕을 끈질기게 추격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고구려의 장수 유유가 귀한 동물의 모피를 들고 추격하는 위나라의 장수를 찾아가 거짓항복을 하는 척하면서 모피 속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적장을 죽이면서 시간을 끌었고 또 다른 장수 미루는 결사대를 만들어서 적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동천왕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동천왕은 주변에 있는 산과 계곡에 숨어 다시 병사들을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이후 다시 세력을 회복한 동천왕은 위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지만 이미 수도인 환도성은 적군들에 의해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겨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고구려는 각지에서 끌어모은 정예병사 대부분을 잃은 데다 수도까지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승전국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비류수 전투는 원균의 칠천량해전이 조선 역사에서 손에 꼽는 참패로 꼽히듯 고구려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네요. 이 시절 고구려가 너무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 이때의 패배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머지않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고구려의 영토는 척박한 산지 지형이 많아서 주로 주변 국가들을 약탈하는 것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고구려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꾸준히 약탈을 통해 나라의 경제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약탈만을 통해 나라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지금부터 고구려의 경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약탈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유지했다고 하죠. 그들의 영토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기에 불리한 지역이었으며 인구 역시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 대규모 병사들을 동원할 능력 또한 없었기 때문에 부여나 옥저와 같이 국가 규모를 갖춘 강한 세력들과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길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하죠. 때문에 초기에 고구려가 했던 약탈 방식은 대규모의 병사들이 정면으로 쳐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약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변방 지역에 소규모의 병사들이 몰래 침입해서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을 훔쳐서 달아나는 도둑질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기록이나 벽화를 봐도 고구려와 오랜 숙적이었던 부여에서 말을 훔쳤다는 기록은 많이 볼 수 있지만 부여에 대규모 공격을 했다는 기록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고구려가 위치해 있던 남만주 지역은 좋은 말이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고구려도 언제까지고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구려에도 충분한 수의 말이 생겨나게 됐고 그때부터 고구려는 적극적인 약탈 전쟁에 나섰는데 이때가 바로 고구려의 3대 왕인 대무신왕의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절부터 우리가 흔히 고구려 하면 생각나는 기마민족형 약탈이 시작된 것이죠.
고구려는 부여와 낙랑, 대방을 비롯한 다수의 주변 국가를 침략해 약탈을 시도했고, 고구려가 동북아 최강의 세력으로 떠오른 시기에도 고구려의 경제는 여전히 약탈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 고구려의 인구 3만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호가 앉아서 먹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좌식자들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좌식자들은 전투가 없을 때에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전쟁에서 약탈해온 물건과 고구려의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러다 주변국과 전쟁을 하거나 약탈을 해야 할 시기가 오면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좌식자들이 백성들에게 세금까지 걷었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 고구려에서는 지배계급이 약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약탈로 세력을 키워나간 고구려는 6대 국왕인 태조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2세기 말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단순 약탈이 아닌 주변 국가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해서 자신들의 세력으로 흡수시킨 후 그 영토에서 나오는 가축과 특산품들을 진상받기 시작했죠. 태조대왕의 시절부터 고구려의 기록에서 약탈 집단인 좌식자는 사라지고 백성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구려가 자리 잡은 한반도 북부 지역이 농사짓기에는 그리 좋지가 않은 장소라서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명제상으로 이름난 을파소가 고국 천황 시절에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하기도 했었죠. 식량이 모자라면 주변 국가를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빌린 식량을 갚을 수 있을 만큼 농사를 짓고 있는 백성들이 많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진대법만 봐도 고구려의 경제가 약탈 중심에서 농사 중심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고구려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던 축제도 초기에는 자신들이 주로 약탈하는 지역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행해졌지만 2세기 말 이후부터는 고구려의 축제도 다른 농경사회처럼 자신들의 땅에서 수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고구려는 농사외에도 압록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길로 짐을 운송하는 수운 체제를 갖춰나가기 시작했으며 11대 왕인 동천왕의 시기에는 서안평을 공격해서 바닷길까지 뚫으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려는 시도가 발견되죠. 그런 노력의 결과 끝에 15대 왕인 미천왕의 시기에는 외부에 지어놓은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내륙 지역에 가져다 파는 소금 장수가 등장했으며 세경을 받으며 지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노동인력까지 생겨났습니다.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가 있었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또한 생겨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런 형태의 경제활동은 조선에서도 중기를 지나서야 볼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경제체제였죠. 광개토대왕 시절 활발한 정복전쟁으로 손에 넣은 지역에서 꾸준히 삼배나 소금, 생선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대규모 군대를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한 도로망까지 정비된 탓에 그 도로망을 통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총 인구수가 수백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고구려가 수만 명의 병사들을 정복전쟁에 투입하고 전쟁을 오래 이어나갔음에도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는 것은 고구려의 경제가 이미 백제와 신라를 압도할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장수왕 시기에는 고구려가 군사력뿐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중국의 왕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기록 중 하나가 바로 남북조 시대의 국가인 남조에서 고구려에게 800필의 말을 빌린 것이라고 하죠. 당시 남조는 강대한 기병을 거느리고 있던 북위와 맞서는 과정에서 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구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말이 부족해서 소규모로 좀도둑질을 하던 고구려가 중국의 왕조의 지원을 해줄 만큼 강한 경제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넓은 평야 지역이 있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장수왕 시절부터는 금속 세공과 도제 기술까지 발달해서 청동으로 된 호우명 그릇을 신라에 보낼 정도였으며 일본에도 모피와 삼배 등의 물품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한 수군까지 보유하게 된 고구려는 신라의 진흥왕이 가야를 멸망시킨 후 그곳의 광산과 항구를 손에 넣기 전까지 무역량과 제철량에서도 신라와 백제를 압도하는 수준이었다고 하죠. 기록을 보면 고구려가 북위와 교역을 할 때 그 규모가 황금으로 무려 200근, 은 400근에 달했다고 하네요. 가야가 멸망한 후 한반도에 있던 왕조 중에서 주요 생산품으로 철을 수출한 기록이 있는 국가는 고구려뿐이라고 합니다. 고구려에서 만든 철은 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했는데 생산된 철은 병사들을 무장시키는 데 쓰인 것은 물론 농사도구와 식기 등을 만드는 데도 쓰였다고 하죠. 고구려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바로 삼국통일전쟁 시기에 당태종이 고구려의 요동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일인데, 당태종이 병사들을 시켜 성을 뒤져본 결과 그 안에서 무려 50만 석이나 되는 곡식이 나와서 당태종도 놀랐다고 합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순간까지도 성에 그 정도의 식량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 고구려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왜 고구려는 삼국통일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는 한국사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로 꼽힙니다. 특히 5세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최강대국이었던 만큼 그야말로 황금기였죠.
광개토대왕은 재위 2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7차례나 대규모 원정을 단행했는데요. 392년에 백제를 박살내버리자 아신왕이 직접 무릎을 꿇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58개의 성과 700개의 촌을 점령했고 아신왕의 동생과 신하 10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큰 승리를 거뒀죠. 특히 400년에는 5만 대군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 왜구를 물리치면서 가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는데 당시 신라는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는 등 완전한 종속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즉위한 장수왕은 무려 79년간 재위하면서 고구려를 최전성기로 이끌었는데 당시 고구려는 백제가 3만 명, 신라가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할 때 10만 명의 대군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장수왕은 475년 백제 수도 한성을 단 일주일 만에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죠. 심지어 후대에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도 막아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는 삼국통일에 실패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구려의 불안정한 내부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정했는데 6대 태조왕과 15대 미천왕은 모두 이전 왕을 몰아내고 즉위했고 10대 산상왕 즉위 전후 때는 우시왕후를 중심으로 한 왕위 계승 싸움으로 피바람이 불기도 했었죠. 이러한 정치적 불안은 장수왕 시기에도 계속되었는데 427년 평양천도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평양천도 이후 새로운 귀족 세력이 부상하면서 기존 국내성 귀족들과의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이는 점차 왕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죠. 천도 이전의 수도였던 국내 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을 우려했고 평양을 기반으로 한 신흥 귀족들은 더 많은 권력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470년경 장수왕의 대규모 숙청으로 이어졌고 많은 귀족들이 해외로 망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특히 이 시기에는 군사 동원에 있어서도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 귀족들이 자신들의 사병을 왕에게 제공하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런 내부 분열 때문에 고구려는 북위와의 관계가 개선된 이후에도 10년 넘게 아무런 대외 활동을 하지 못했죠. 게다가 왕위 계승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장수왕 이후 즉위한 문자명왕 때는 귀족들의 세력이 더욱 커져서 왕권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 왕조들의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4에서 5세기 중국 대륙은 556국이라는 대혼란기였는데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여러 왕조들이 고구려를 위협했죠. 특히 선비족이 세운 전여는 4세기 중반에 고구려 수도를 함락시키고 5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후연은 399년에 3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기습 공격해 신성 등을 함락시키고 700리에 달하는 땅을 빼앗았죠. 이후 장수왕 때는 더 강력한 북위가 등장했는데 북위는 유연, 북연, 중국 남조까지 제압하고 중국 화북 지역을 통일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북위의 위협 때문에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북위는 끊임없이 고구려를 압박했죠. 특히 북위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백제와 손을 잡으려 했고 이는 고구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항상 북쪽 국경에 상당한 병력을 배치해야만 했고 남쪽으로 진출할 때도 제한된 병력만을 동원해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백제와 신라의 끈질긴 동맹 관계였습니다. 433년에 체결된 나제동맹은 초기에는 느슨한 협력 관계였지만 점차 군사동맹으로 발전했죠. 이 동맹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한 생존 전략이었는데 백제와 신라는 서로 군사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고구려에 맞섰습니다. 실제로 475년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였을 때 신라는 즉시 1만 명의 지원군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고구려군은 백제 수도를 일주일 만에 점령하는 큰 성과를 올렸지만 신라군이 도착하자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분노한 장수왕은 481년 신라 수도인 서라벌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호명성을 점령하고 미질부까지 진격했지만 백제와 가야의 지원군이 합세한 신라군에 패배하고 말았죠. 흥미로운 점은 고구려가 나제동맹 결성되기 이전에는 엄청 우세했었지만 나제동맹 이후에는 연전연패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백제와 신라는 군사적 동맹에서 그치지 않고 외교적으로도 고구려를 고립시키려 노력했는데요. 그들은 가야는 물론이고 바다 건너 중국 남조와 외국까지 끌어들였으며 심지어 백제는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밀서를 보내기도 했죠.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고구려의 군사작전에도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려 할 때마다 신라군이 백제 영토로 진군해 고구려의 보급로를 위협했고 반대로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할 때는 백제군이 같은 전술을 썼죠. 네 번째 이유는 당시의 기후 변화였습니다. 4에서 5세기에는 전 유라시아의 강력한 한파가 몰아쳐서 중국과 만주 지역의 기온이 현재보다 1도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한파 중 하나였는데 비옥한 황하강 유역에서조차 쌀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였죠. 만주 지역은 더욱 심각해서 농사 자체가 어려웠고 이는 고구려의 군량 조달에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구려군 10만 명이 한 달 정도 전투를 하려면 엄청난 양의 군량이 필요했는데 추운 날씨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자 장기 원정이 어려워진 것이죠. 다섯 번째 이유는 고구려의 복잡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고구려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닌 말갈, 거란 등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제각각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로 통합하기가 매우 어려웠죠. 특히 새로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은 고구려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는데 이는 전쟁 시기에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발발하면 일부 부족들은 군대, 징병에 비협조적이었고 심지어 적과 내통하는 경우도 있었죠. 더구나 당시 고구려는 확실히 왕권이 강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귀족의 힘이 강했었는데요. 여러 부족의 귀족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으며 때로는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군대 동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총력전을 펼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죠. 여섯 번째 이유는 통일 이후의 통치 문제였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정복한다고 해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군사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정복당한 백제와 신라의 유민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했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군사력을 계속 주둔시켜야 했을 테죠. 실제로 475년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을 당시 일부 백제 세력은 웅진으로 천도에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이처럼 정복 지역의 완전한 평정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당시 고구려의 최대 약점은 북쪽 국경이었습니다. 남쪽에 대군을 주둔시키면 북쪽의 방어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중국 왕조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침략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실제로 광개토대왕도 신라 원정 중에 후연의 공격을 받아 700리 영토를 잃은 경험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고구려의 삼국통일 실패는 한 가지 이유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는데요.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 북쪽의 중국 세력, 남쪽의 신라 백제의 나제 동맹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고구려는 어느 한쪽에 전력을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구려의 삼국통일은 당시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